오늘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해볼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현했던 게 인풋의 개념과 아웃풋의 개념을 구현해가지고 기본적인 유닛스왑의 모든 함수들은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미구현된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CPMM으로 가격 결정 함수를 바꾸는 거는 아직 안 짰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그냥 X개를 넣으면 무조건 동일한 Y개를 받는 형태로만 코드를 짰기 때문에 CPMM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4번째 시간에 NFT를 배포하면서 하드햇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하드햇 프로젝트를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든다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협업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구조화해뒀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 팀에서 개발할 때 어떤 환경을 세팅을 해서 개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는 이 하드햇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면 테스트 커맨드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해봐서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혹은 배포가 되는지, 개별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CPMM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테스트가 실패하겠죠. 제가 짜놓은 테스트가 실패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 아마 성공하실 텐데 좀 바꾸면 실패할 거고요. 그럼 그거를 성공하는 과정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바꿔야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정상 유닛스왑이 될 건지를 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1, 2회차 때 짧게 나오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구조를 보면서 이벤트라는 요소가 왜 사용되는가, 즉 이더리움의 로그라는 항목들을 다뤄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고원리 테스트넷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스크립트를 짜뒀어요. 그래서 배포를 하고 자동으로 가상의 수압들을 혼자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듄 어널리틱스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실제 우리가 배포한 항목들이 어떤 이벤트로 발생이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온체인 분석 플랫폼들에서 다뤄볼 수 있는지, 저희 컨트랙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컨트랙트 가지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회차인데, 마지막 회차의 1번 세션으로 이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코드를 미리 다 짜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끝나시고도 접속하실 수 있는 깃허브에 이 코드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에 제가 며칠 전부터 쭉 작업한 내용들을 다 올려뒀어요. 그래서 혼자 만약에 공부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한 과정을 밑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SMM 만들었을 때부터 예를 들면 스왑과 LP 스트럭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구현하면서 코드를 계속 개선하고 리팩토링하는 형태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요소들을 일부 피처별로 나눠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이 됐겠죠. 예를 들면 기본적인 스왑과 유동성 공급과 제거와 같은 피처들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CPMM,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요소들을 쭉 만들어 뒀기 때문에 얘를 순차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이 마스터라고 하는 곳엔 최종 파일을 만들어 뒀고, 오늘 여기 보면 렉처라고 하는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해둬서 일부 기능이 동작을 안 하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 매뉴얼대로 따라오셨으면 저랑 같은 동작하고 있는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의 코드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인 상황으로 설정을 해두셨다면 테스트라고 하는 커맨드가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작성을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16개의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검사하냐면, 예를 들면 LP 공급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그 다음에
가격 발견, 그러니까 저희가 CSMM으로 구현하든 CPMM으로 구현하든 가격이 잘 확인되는지, 그 다음에 either2 토큰 인풋이 잘 동작하는지를 쭈루룩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테스트 코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걸 짠다고 해서 안 짠다고 해서 코드가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들은 개발하는 시간보다 얘가 운영되고 유지보수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수명이 더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 유닛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사소한 피처를 추가하기 위해서 가격 발견 함수만 수정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다른 테스트들이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 발견 함수가 고장나는 순간 다른 영역들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제 코드에서 지금은 이게 오늘 최종적으로 작성할 CPMM으로 구현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수수료를 50%로 바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0, 50%를 fee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스트를 돌려보면 방금 이 가격 발견 함수의 테스트가 실패를 하죠. 그리고 실패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개발자가 의도한 테스트 케이스의 상황은 이러한데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두면 여러 명이 협업을 할 때도 내가 작성한 코드가 혹은 수정한 코드가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테스트를 다 구현해 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부는 그냥 무조건 체크 나오도록 되어 있는 구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런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뒀구나. 실제 유닛 수압이라면 훨씬 더 많아야 될 겁니다. 훨씬 더 다양한 유저의 케이스들, 예를 들면 유동성이 부족할 때라던가 혹은 슬리피지가 클 때 뭐 이런 경우들이 다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다 작성하지는 못했고 핵심 요소들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고요. 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뒀냐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거를 저희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저희라고 하면 이 백엔드나 컨트랙트 개발을 맡는 사람만 이 코드를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ABI들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도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혹은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펑션을 콜해야 되는지도 프로젝트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라던가 주석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솔리디티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 이 넷스펙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석 형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서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작성을 해뒀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함수만 오늘 짤 거라서 여기에 특정한 주석을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슬래시 3개로 되어 있고 여기 add 표시랑 이렇게 쭉 있는 게 이 netspec이라고 하는 특정한 스펙으로 주석을 작성해뒀습니다. 여러분들 코드에도 동일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는 게 개발자들이 그냥 이 코드를 이렇게 읽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주석을 짜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지금 이 형태로 주석을 짜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닥젠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동작을 하실 겁니다. 즉 다큐먼트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쭉 치시면 자동으로 어떤 파일들이 쭉 생성이 되는 화면들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폴더에 보시면 기존에는 없었던 닥스라고 하는 폴더와 그 안에 파일들이 생겨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자동으로 문서가 생겨 있고 제가 방금
exchange에 이 함수의 주석을 달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달아둔 여기에서의 주석이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기존의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API 문서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고 다큐먼트를 만드는 기능들이 존재하잖아요. 솔리디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인터페이스와 혹은 컨트랙트 메소드들에 대한 주석들을 달아두면 자동으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되셔야 오늘 뒤에 실습들이 가능하신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명령어와 이 닥젠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폴더에 index.html을 열어가지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손 들어주시면 저랑 조교님들이랑 같이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몇 가지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닥젠 같은 명령어들은 원래 하드햇에 없던 커맨드입니다. 즉 하드햇을 그냥 init하고 사용을 하면 이런 명령어는 사용을 못할 거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개발 환경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패키지들, 외부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또 커뮤니티 드리븐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젠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인데요. 다른 예시로는 제가 구두상으로만 설명드렸던 이더스캔에 베리파이 하는 과정도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재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당연히 하드햇 공식 문서에 이 하드햇에서 만든 플러그인들 그리고 외부에서 커뮤니티에서 만든 플러그인들도 있고요. 혹은 웬만한 건 검색해 보시면 다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이 모듈을 제가 설치해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되고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이라고 하는 커맨드로 Node.js 모듈들을 설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치하실 수 있도록 여기 hardhat 닥젠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추가해 뒀고 그 다음에 hardhat confi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얘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줄 적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즉, 이 과정으로 플러그인 설치가 끝났고 얘 덕분에 이제 새로운 커맨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컨트랙트에다가 주석만 넷스펙 형태대로 달면 문서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파일 했을 때 자동으로 다큐멘테이션이 업데이트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바꿔두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걸 다시 한번 해볼 거냐면 이 하드햇에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제가 몇 개 작성을 해왔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안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를 보면 제가 5개 정도의 스크립트를 미리 짜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쓰냐면 저희가 리믹스에서 작성할 때 불편함이 있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걸로 실습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익스체인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컨트랙트가 간단한 경우에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디플로이 누르면 끝이었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테스트 해봐야 될 게 너무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익스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토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도 배포를 해야 되고 팩토리에다가 토큰의 어드레스를 넣은 다음에 익스체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왑 기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데
스왑을 테스트하려면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있으려면 토큰을 어프로브 일단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새로 배포해가지고 딱 스왑만 되는지 클릭해보고 싶은데 그 사이에 이 컨트랙트 콜을 10번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과정은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걸 잘 문서화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좀 더 프로그래밍적인 방식으로 이걸 관리하자 라고 해서 이 스크립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가장 간단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deploy 토큰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요. 여기 안에 이런 약속들이 이미 쭉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ERC20을 가져와가지고 컨트랙트를 가져와서 테스트 토큰을 심볼 TT라고 하는 걸로 배포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만약 실행을 하면 로컬에 여러분들 PC에 임시적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하나 떠가지고 얘를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4번째 시간에 한번 다뤄봤는데 오랜만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는 뭘 띄울 거냐면 이건 우선 한번 보세요. 개발자들이 하드햇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로는 하드햇 노드라는 걸 띄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똑같이 동작하는 여러분들 PC에서 동작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띄우면 이렇게 계정도 20개를 주고 이 20개 계정이 초기화가 돼서 이더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여기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실행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실행하면 밑에 지금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동작은 임시의 템포러리한 네트워크를 띄우고 이 코드 한번 실행했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결과가 이 첫 번째의 실행 결과와 두 번째의 실행 결과의 컨트랙트 주소 결과가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새 계정이 뜬 다음에 논스가 0인 상태에서 컨트랙트 처음으로 실행하는 트랜잭션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바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환경들에서 여러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실행을 해보고 싶다면 이 명령어 뒤에다가 네트워크는 로컬호스트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제가 방금 띄운 이 밑에 있는 하드햇 노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실행을 하면 제 PC에만 배포되는 건데 당연하게도 다른 컨트랙트 주소로, 왜냐하면 동일한 계정으로 한 번 생성하고 또 생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띄워져 있을 동안은 계속 이 트랜잭션이 누적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들도 여기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커맨드 어떤 게 되냐면 우리는 사실 최종적으로는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만 만약에 고원리로 바꿔준다 라고 하면 제가 프라이빗 키를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hardhat.config.js에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이용해서 실제로 테스트 토큰을 배포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여기 최종적인 결과가 떴고 얘를 고원리 네트워크의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을 해보면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이거 덕분에 컨트랙트가 생성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한번 해보시냐면 지금 만약에 프라이빗 키가 정상적으로 제 걸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저희가 여기에 이 문해력 공용 계정 지금 9D2로 시작하는 계정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넷 이더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지금 어떤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 보시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이 디플로이 토큰이 로컬에서 잘 실행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얘를 고얼리에서 실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디플로이 된 주소로 들어가셔서 배포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되신 분들은 이게 떴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익스플로러 들어가셔가지고 잘 뜨는지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코드가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타 없이 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크립트에서 뭐 SC 치시고 탭 치시면 대부분 자동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하셔가지고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업을 하다가 팀 내에서 자주 확인하고 싶은 혹은 뭐 자동으로 배포를 한다던가 컨트랙트를 실행한다던가 이런 코드들이 있으면 여기 스크립트로 생성을 해두면 하드햇의 기본 기능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드햇 run이라고 하는 커맨드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포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실행하는 코드 혹은 어떤 걸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코드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아마 입력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뭐냐면 배포에 대한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원 중에 누가 배포자인지 잘 역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배포를 해버리고 제 동료도 예를 들면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컨트랙트가 2개가 배포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실수로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면 테스트 토큰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10번 실행하면 10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이 스크립트가 배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니즈가 있냐면 또 불편한 게 지금 보면 이 디플로이된 주소가 여기 제가 뜨도록은 만들어 뒀는데요. 얘가 아무데도 저장이 안 됩니다. 즉 제가 만약에 이거 그냥 여기서 끄면 이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익스플로러 찾아가서 보면 되겠지만 다른 개발자한테 알려줄 방법들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면 뭐 가장 쉽게는 이렇게 배포가 되면 배포된 내용을 어딘가에 저장해두면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컬에 배포한 컨트랙트 주소는 어디고 고얼리는 컨트랙트 주소가 뭐고 메인넷은 아직 배포가 안 됐으니까 주소가 없는데 배포하면 거기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하드햇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햇 디플로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명령어가 바로 실행이 되실 건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 디플로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어떤 걸 만들어 뒀냐면요. 순차적으로 당연히 이게 느낌상 01번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1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토큰을 배포하고요. 팩토리를 배포를 하고 0번에서 생성된 토큰을 이용해서 이 팩토리에다가 create exchange를 요청을 해서 exchange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실행일 거고 만약에 다른 개발자가 3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미 진행된 것까지는 패스하고 진행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배포하는 방법은 이 deploy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어가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행하기 전에 좀 보여드리면 이 하드의 deploy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엔 이렇게 쳤을 때 쭉 제가 입력한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literacy is love인데요. 여기서 이제 토큰을 생성을 하고 팩토리 만들고 쭉 해서 어디까지 생성이 됐다가 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로컬에서 해서 빠른 거고 고얼리 하기 전에 이걸 실행하면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고얼리로 배포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얘가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요 명령어를 따라 쳐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구얼리 네트워크에다가 익스체인지까지 한번 배포를 해보세요. 자, 지금 만약에 배포를 하시면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포를 쉽게 하는 건 아까 스크립트도 똑같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없이 협업을 하고 얘를 통해서 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성하는 순간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폴더가 새로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PC에. 이게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정보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어떤 것들을 다뤘냐면 이 솔리디티 코드를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와 ABI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였어요. 즉 이 컨트랙트랑 소통하기 위한 형태가 제이슨으로 저장돼 있었는데 그게 여기 저장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지금 구얼리 네트워크에 각각 각각의 컨트랙트 명으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접속을 해보시면 어떤 주소로 배포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아까 배포를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03번까지 되어 있고 지금 총 디플로이가 7번까지 있다면 4, 5, 6, 7만 실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없이 우리가 개발자가 의도한 플로우대로 항상 이 과정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어 자체가 달라졌죠. 아까 단발성 스크립트들 같은 경우는 하드에서 내재되어 있는 run이라는 커맨드로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걸 실행했다면 이번에는 별도의 플러그인으로 그냥 deploy라고 하는 커맨드를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역할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마 그때까지 딱 실행이 된 걸 거고요. 에러 된 부분부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deploy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떠한 우리 실수로 네트워크의 상황이 아니라 뭐 개발자 잘못 혹은 네트워크의 상황으로 우리가 100가지 순서로 하려고 했는데 70번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스크립트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 이제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리유징 할 거고요. 그대로 사용할 거고 실패한 부분부터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개발자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이러한 지금 순차적인 배포의 과정이 백엔드에서 어떤 거랑 되게 유사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칼럼이 변경되거나 구조가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돼야 되고 어디까지 수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는 못 됐는지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디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컨트랙트를 하나를 짜는 게 아니라 이 컨트랙트 여러 개가 상호작용하는 이 컨트랙트 그룹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배포와 순서와 그 다음에 플로우들을 이런 형태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기본 명령어들은 해보셨으니까 CPMM 구현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솔리디티 코드는요 4줄이에요. 4줄. 근데 그 4줄을 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봤던 저희가 CSMM으로 구현했던 거는 요 그래프였습니다. 즉 5개 받으려면 5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있을 거냐면 이 CPMM, 즉 풀에 있는 x 곱하기 y가 k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언제 유지가 되는 거냐면 스왑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추가되거나 빠질 때에는 k 값이 계속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스왑 유저 입장에서 이 k가 유지되는 형태로 가격 발견 함수를 이제 짜야 되는 상황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하면 되게 헷갈리니까 저희가 유닛스왑 v2를 틀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v2는 이 CPMM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짜로 토큰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더를 넣어가지고 풀을 생성을 하면
거기서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를 자동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스크립트에 deploy and create full version 2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 이제는 저희 팩토리랑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배포되어 있는 유니스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스왑은 그냥 들어가시면 지금 V3이시고 이 뒤에 use V2 하면 V2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리터러시 밈 토큰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는 건데 LMT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할 거고요. 저한테 10만 개를 민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토큰의 토탈 밸런스도 10만 개고 저의 밸런스도 10만 개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니스왑 V2에다가 V2의 어떤 라우터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더 0.01 이더랑 5만 개의 토큰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 잔액도 지금 총 10만 개 중에 5만 개 넣었으니까 저한테 5만 개 남아있고 유니스왑 풀에 5만 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0.01 이더, Y가 5만 토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요, 제가 노션에는 이미 이 똑같은 실행을 해가지고 넣어뒀으니까 그걸로 테스트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노션에 있는 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파일에 안 올려드렸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일단은 토큰 컨트랙트 배포됐고요. 민트 함수 실행해서 저한테 10만 개의 문해력 밈 토큰을 발행을 했고 이제 add liquidity 하는 차례입니다. 지금 보면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뜨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유니스왑 V2의 인터페이스에 접속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풀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토큰은 여기 배포되어 있다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보면 방금 배포된 토큰이 뜨겠죠. 그리고 눌러보면 워닝 뜨고 제 밸런스와 제 밸런스가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풀에다가 x, y가 0.01 이더가 들어있고 5만 개의 LMT 토큰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왑 버튼 누르기 이전에 x 곱하기 y가 k 값으로 유지되는지 보면 되겠죠. 지금은 k 값이 x 곱하기 y를 하면 50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그래서 만약에 제가 0.01 이더를 넣겠다 라고 하면 지금 25,000개 정도 뜰 거예요. fee 빼고. 즉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0.02 이더로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두 개 곱을 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얘가 25,000 LMT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 상에 요렇게 25,000 정도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밑에서 지금 보면 프라이스 임팩트가 어떻게 나왔다 라고 결과가 뜨실 겁니다. 즉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하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바꾸기 전에 있었던 이 기울기가 가격인데 이 가격과 실제로 체결되면서의 가격의 차이가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의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프론트엔드에서 이 프라이스 임팩트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LMT 토큰이 엄청 작았어요. 그러면은 프라이스 임팩트도 당연히 엄청 작게 나올 겁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프라이스 임팩트가 커지겠죠. 자, 어떤 것들 해보시면 좋겠냐면 제가 이 지금 배포되어 있는 걸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크립트로 여러분들만의 문해력 밈 토큰을 한번 발행을 하시고 얘를 유니스왑 V2 인터페이스에서 요 링크에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x 곱하기 y가 k 값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명령어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유니스왑 V2에서 여러분들의 토큰 주소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노션에 제 배포된 요거를 복붙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현재 민팅된 토큰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1부 때 같이 진행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하드햇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 개발 환경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를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제가 한번 짜두면 여러분들이 막 여러 코드를 짠다던가 클릭할 필요 없이 이런 과정들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발성 스크립트와 혹은 배포하는 배포 코드 뿐만 아니라 문서화를 하거나 혹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커맨드 딱 하나만 더 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이제는 우리 오늘 강의용 코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테스트가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코드를 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커맨드 치실 수 있는 터미널에서 git checkout lecture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제 테스트를 치시면 실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완성해서 이 테스트가 성공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크아웃까지 되신 분들은 이거 뭐 코드 한 줄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지금 00분이니까 6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짰던 거까지 제가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getPrice 함수들이 CSMM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테스트를 실행한다 라고 하면 테스트가 fail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함수들이 정상적으로 안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에는 CPMM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짜뒀는데 실제로 동작은 CSMM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안 맞다고 뜨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코드의 구현을 바꿔가지고 CPMM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걸 제가 최종적인 정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유니스왑에 똑같이 짜져 있고 제가 작성한 것도 똑같이 작성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짤 코드는 여기 4줄입니다. 91번부터 94번 라인까지 있는 코드인데요. 자, 이걸 그냥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인풋 어마운트 더하기 아웃풋 리저브, 그러니까 인풋 넣는 양이랑 아웃풋에 현재 풀에 있는 양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요 인풋 어마운트랑 인풋 리저브 있는 값을 더해요.
그리고 얘를 나눠주면 얘가 아웃풋 어마운트라고 합니다. 이 코드만 보면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거든요. 이게 대체 왜 CPMM인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CPMM은 X 곱하기 Y다. X 곱하기 Y는 K다.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다른 덱스들도 코드를 보면 갑자기 여기서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장 쉬운 CPMM을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 유닛수랍 백서에도 이거를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해서 x, y에다가 이제 델타 x와 델타 y가 어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표현이 어려우니까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CSMM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컨트랙트 폴더 안에 이 exchange라고 하는 파일에서 get input price를 같이 작성을 하실 거고요. 자, 지난번 CSMM이 되게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넣는 인풋 어마운트와 아웃풋 어마운트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와닿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냥 합이 같으니까 넣는 만큼 빼줘야지. 모두 아마 수긍하실 텐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를 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는 x, y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스왑이 발생을 하고 나면요. x는 더해졌고 y는 b만큼 빼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SMM이라고 하는 거는 이 x 더하기 y와 그 다음에 x 더하기 a 더하기 y 더하기 빼기 b 즉 스왑이 일어났을 때 전후에 x 더하기 y가 k 값으로 같은 거잖아요. 요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학교 수학 정도 때 xy 사라지고 a는 b 너무 쉽죠? 네. 자, 이거 똑같은 거를 x 곱하기 y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수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밑에다가 적어보면 이 상황에서 x랑 y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0은 a-b 그러니까 a는 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CPMM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똑같이 x, y가 있었는데 얘가 변화하고 나면은 x 더하기 a, y-b가 될 겁니다. 즉 이 표현이 지금 저희가 풀고자 하는 get input price에 대한 문제예요. 즉 왜 그러냐면 자, a만큼 넣을 테니까 x, y 있었을 때 b를 구해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근데 이 방정식 제가 한 단계만 더 풀어드릴게요. 자, x 곱하기 y가 k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x 곱하기 y는 k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것도 k니까 x 더하기 a랑 y 빼기 b랑 곱한 것도 k일 거예요. 그래서 이 k는 없어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수식은 x 곱하기 y가 요 수식에서 b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 수학이니까요. 한 3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b를 구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연산을 해보시죠. 자, 되신 분들은 이걸 코드로 작성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여기에 fee라는 개념도 녹아야 됩니다. 지금 get input price는 두 가지 역할을 항상 수행하거든요. 가격 결정과 수수료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price discovery는 CPMM으로 됐는데 fee는 어떻게 표현할까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코드를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다들 되셨겠지만 저도 지금 실수 없이 이 방정식을 잘 푸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진행을 해보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 xy라고 하는 거는 xy 마이너스 xb 더하기 ay 마이너스 ab로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xy 없어지니까 xy 없어지고 우리가 지금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Y라고 하는 거는 XB 더하기 A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Y는 B로 묶어주고 A 더하기 X로 묶을 수 있을 거고요. B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X로 AY를 A 더하기 X로 나눠주는 게 B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 저희가 방금 봤던 최종 코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분자에 input amount가 A였죠. A 곱하기 Y입니다. 그리고 분모에 A 더하기 X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코드로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코드로 딱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처음부터 풀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만 옮겨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얘가 A고요. 얘가 X, 얘가 Y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아웃풋 어마운트인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모 분자 따로 작성을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 수식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fee는 지난번이랑 똑같습니다. 즉 여기 이후에 지금 이 값은 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0.3% 빼주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인즉슨 이거를 좀 코드를 제가 길게 작성을 해보면 얘가 아웃풋 어마운트인데 아직 fee를 떼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with fee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아웃풋 어마운트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fee가 있던 거에서 0.3%를 빼주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CPMM에 대한 구현, 이 부분이 fee에 대한 구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CPMM대로 가격 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딱 바뀐 거에서 0.3% 떼고 수압 유저한테 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0.3%는 이 풀에 남아서 LP 토큰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과정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제가 이 XY를 지금 안 써드리고 잠깐 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get output price도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까지 되신 분들은요. 지금 테스트를 하시면 인풋은 성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는 2개가 안 됐다면 이번엔 지금 인풋은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수행이 되셔야 잘 구현이 되신 거세요. 제가 30분에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풋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함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get input price는 뭐냐면 유닛 수압에서 2개의 입력창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입력창을 고정해 놓는 인풋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압하는 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 어떤 분은요. 여기 앞에 있는 인풋 값을 고정하고 교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는 그냥 적절하게 가격에 맞게만 나오면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30만 개를 받고 싶은 겁니다. 앞부분이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B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웃풋 프라이스고요. 앞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인풋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코드에서는 A가 그냥 사실 뭐 숫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같은 경우는 B가 이제 상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풋 프라이스가 함수명만 봤을 때는 좀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는 뭐랑 똑같은 함수냐면 get output amount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즉 유닛 수학 입장에서 어차피 두 개의 레이티오를 가지고 수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인풋의 가격이라는 뜻 자체가 아웃풋 어마운트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작성을 한다면 get output amount가 더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닛 수합의 실제 구현에서는 input price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output amount를 연산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신 분들은 이제 밑에서 A에 대한 수식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은 앞에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앞부분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뭐 뒤에는 여러분들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그 방정식 푸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웃풋 프라이스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ABCD를 한번 써놓고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아웃풋 어마운트니까 B가 될 거고요. 인풋 리저브가 X, 아웃풋 풀에 있는 리저브가 Y.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A입니다. 그래서 현재 CPMM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X, Y에서 풀이 A는 추가될 거고요. B는 빠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A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Y가 K인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B, 얘도 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러한 수식에서 B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A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XY가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얘를 A를 구하는 문제니까 A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맞나요? 네, 제가 오늘 이 준비하면서 틀릴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라이브로 틀리면 그만큼 쪽팔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되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한 바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시면 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코드를 옮기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fee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작성한 게 진짜 맞는 fee인가? 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3분 정도 드리고 fee를 같이 한번 짜볼게요. 자,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 수식은 다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게 남은 거죠. 즉 아까 위에랑 똑같이 해보면 분모는 인풋 리저브에다가 아웃풋 어마운트를 곱해준 값이 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아웃풋 리저브에다가 아웃풋 어마운트를 뺀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fee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면 인풋 어마운트는 뭐가 될 거냐면 그냥 나누기에서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0.3%의 fee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 스위치가 켜져 있다면 그까지 안 하겠지만 얘가 LP에게 0.25가 가고 0.05는 뭐 토큰 홀더들에게 프로토콜 수익으로 귀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구했던 값이 아웃풋의 개수였기 때문에 그냥 아웃풋 수량에서 0.3%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아웃풋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1000개 들어갔을 때 997개 나오면 되는데 여기 1000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얼마가 들어와야 될까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000 곱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99.7%로 곱해줬다면 이번에는 그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코드가 얘가 without fee가 되겠죠. 수수료 없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우린 수수료 있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현하시면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보시라고 지금 길게 썼지만 한 번에 그냥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되신 분들은 테스트까지 돌리셔서 성공하시면 저희가 이제 유닛 스왑을 다 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짜뒀기 때문에 오늘 딱 요 가격 결정 함수만 바꾸면 유닛 스왑 거의 그대로 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손 들어주시면 우리 조교님들이 같이 봐주실 예정이니까 테스트가 실패한다 라고 하면 했는데 모르겠다 라고 하면 편하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967로 잘못 썼는데 다들 잘 하셨겠지만 997입니다.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계속 사업소득 떼고 3.3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이까지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했던 거의 이제 3회차에 걸쳐서 개발했던 유닛 스왑을 다 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덩어리부터 짰죠. 이거 이제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진행해 보긴 할 텐데 퀵하게 한번 공유를 드리면 맨 처음에는 LP 기능과 스왑 기능 나눠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스왑에서는 이더를 토큰으로 바꾸기, 토큰을 이더로 바꾸기. 그래서 총 4가지 함수만 짰었어요. 5번째 시간에. 근데 6번째 시간에 어떤 이제 이슈가 있었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를 토큰으로 바꾸는 것도 2개 함수가 필요했고 이더 투 토큰 인풋, 이더 투 토큰 아웃풋, 토큰 투 이더도 마찬가지로 4개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함수들을 오늘 짠 get output price라고 하는 걸로 리팩토링 하면 함수를, 그러니까 코드를 중복으로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현은 안 했지만 이 함수들을 2개를 다 빼뒀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CSMM 코드를 CPMM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부터 유닛 스왑을 짠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가장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제가 이 스왑이 발생할 때 혹은 리퀴디티가 추가되고 제거될 때 이벤트들을 발생하도록 해뒀습니다. 실제 유닛 스왑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읽어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일 특정한 풀의 스왑량이라던가 우리가 팩토리에서 생기는 익스체인지들을 뭐 이벤트라던가 토큰의 전송을 가지고 읽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이벤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길게 쉬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짧게 55분까지 쉬시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맨 첫 시간에 게스를 틀어가지고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막 논스 값도 조회하고 밸런스도 조회하고 이벤트까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고 나면 이 값들이 블록체인의 여러 형태로 저장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토리지와 코드에도 저장이 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읽어올 수 있도록 로그나 이벤트라는 이름으로도 저장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로그라고 부르고 우리 솔리디티에서는 이벤트라고 부르는 그걸 한번 다뤄볼 텐데, 얘는 사실은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꼭 이런 온체인 분석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예시로는 오라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라클에 어떤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라클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오프체인에 있는 오라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이벤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디사이퍼에서는 세션이 여기 계시는 승민님이랑 찬우님이 레이어 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게 어떤 크로스 체인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떤 말이냐면, 온체인이 하나가 있고 A라는 온체인이 있고 그 B라고 하는 체인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서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냐면 각각 컨트랙트 있고 중간에 릴레이어가 있는데, 이 릴레이어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여기 패킷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게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이벤트를 이제 강제로 한번 발생을 시키고요. 듀운에서 실제로 조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왔고 실행도 해뒀는데, 그럼에도 이제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코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마스터 브랜치에 작성해 놓은 걸로 돌아갈 텐데, 지금 테스트가 다 통과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못 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git reset hard라고 하면 아까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checkout master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작성해 놓은 마스터 브랜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 돌려보시면 성공적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첫 번째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실행만 해놓고 이미 노션에 100% 똑같이 실행된 걸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해뒀냐면, 제가 create exchange, deploy exchange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뒀고, 얘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총 11개의 컨트랙트를 배포합니다. 팩토리 하나랑요 5개의 토큰을 제가 동물 이름으로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익스체인지들을 쭈루룩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만약에 고원리에서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배포가 될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스왑은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고요. 5개 우리가 만든 토큰이 있고 5개 만들어진 익스체인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확인해 보고 싶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체인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까지 혹은 데일리로 몇 개의 풀들이 생겼을까? 유니스왑에도 계속 풀들이 생기고 있을 텐데 몇 개 생겼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차피 팩토리에도 지금 배포되어 있는 게 어레이로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카운트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조회해봐도 되겠지만, 이벤트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냐면요, 제가 이 밑에다가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미 배포된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얘를 고원리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제가 아까 create exchange를 동일하게 5번 실행을 해서 배포를 해놓고, 얘가 당연하게도 여러 이벤트들이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제 코드상에 new ex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제가 정의를 해뒀고 create exchange 함수가 실행될 때 new exchange가 발생하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뭘 해볼 거냐면 이 데이터를 듀운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시간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링크를 아마 접속하시면 여기 뉴 쿼리로 바로 접속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가장 쉽게 그냥 제 해당 컨트랙트에 대해서 전체 발생한 이벤트를 다 가져오는 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저희는 지금 여기 기본값으로 다 설정하시면 듀운에서도 여러 데이터 셋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로우 블록체인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네트워크를 고열리로 변경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로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로그라는 표현이 솔리디티에서 이벤트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표현들이 아까 이더스캔에서 봤던 거랑 유사한 거의 똑같은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매칭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여기 듀운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SQL이랑 거의 동일한 문법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수정된 것들이 있고 여기 듀운 SQL v2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면 전체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별표가 전체라는 뜻이고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고얼리 로그스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시기보다는 여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조건을 설정해 주는데 어떤 것만 가져올 거냐면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제가 방금 배포한 컨트랙트 어드레스 얘랑 같은 것만 가져오겠다라고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인 즉슨 뭐냐면 고얼리 모든 이벤트 중에서 제거 컨트랙트 어드레스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 줘라 라고 해서 런을 하면 밑에 방금 5개의 이벤트가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체인 분석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그냥 조회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표 형태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숫자를 세고 싶다라고 하면 카운트 별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결과가 얘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얘를 연산을 해서 카운트하는 연산자로 5개의 풀이 생성됐다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 개의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다면 두 번째 예제가 그런데요. 이벤트에 지금 보시면은 토픽 012가 있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지금 topic 0이 new exchange를 뜻하는 해시 값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명과 여기 파라미터들을 해시화한 값이 여기 topic 0이에요. 얘가 가리키는 게 이벤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십 개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컨트랙트에서 정확하게 new exchange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거냐면 조건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토픽 0번이 이거에 해당하는가. 아이고.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new exchange 이벤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뜨실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걸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은 1번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코드는 배포를 하고 6번의 스왑을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총 스왑들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요.
이더를 토큰으로 바꾼 스왑이 몇 번 일어났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는 6개가 나와야 정상일 거고요. 그 다음은 3개가 나와야 정상이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몇 개의 익스체인지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새로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듀운에서도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까지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만약에 지금 직전에 배포하신 분들 안 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노션에 있는 정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테이블 명이라던가 이런 칼럼 명들을 직접 치시기보다는 여기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붙여넣기 되니까 클릭하셔가지고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카운트 말고 그냥 별로 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New Visualization 누르면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시각화도 되실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 많다면 뭐 시간대별, 일별, 뭐 생성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하기에 앞서서도 이거를 듀운에서만 보면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 스캔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벤트 이름이랑 메소드가 다 뜨니까 이더 스캔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가. 왜냐면 우리 지금 예상과 다른 이벤트들도 꽤나 발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해 보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밑에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큰을 배포하고 팩토리 배포하고 이더와 솔리디티 리터러시 토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유동성 풀을 추가해 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이더를 SLT로 바꿨다가 다시 토큰을 이더로 바꿨다가 하는 거를 총 6번에 걸쳐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어쨌거나 이 익스체인지 컨트랙트를 다룰 거니까 얘의 구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익스체인지일 거예요. 어디서도 확인하실 수 있냐면 우리 익스체인지 LP 토큰의 이름이 이거였잖아요. 컨스트럭터에서 유니스와 V1, 유니 V1이라는 이름으로 LP 토큰을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익스체인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들어가 보면 꽤나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거는 이더를 구매한다, 토큰을 구매한다, 이 이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생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벤트와 add liquidity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각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트랜스퍼는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본 적이 있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세 번째 시간에 ERC20 토큰을 직접 구현하면서 ERC20 토큰이 두 개의 이벤트와 메소드들로 구현이 됐었죠. 그 두 개 이벤트 중에 하나가 트랜스퍼, 하나가 어프루벌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어디론가 ERC20 토큰이 발행이 됐다는 건데 유동성 공급할 때 발행된 거니까 LP 토큰이 발행된 거를 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컨트랙트에서 발생한 트랜스퍼를 본다면 민팅과 번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add liquidity 할 때도 별도의 이벤트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이더를 구매한 것만 조회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면 자, 처음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가져올 건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여기 구얼리 로그즈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방금 배포한 주소에서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호출했을 때 여기에는 either purchase, token purchase 혹은 transfer, add liquidity 이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은 토픽 0번이 다 다르게 돼 있겠죠. 얘가 지금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는 토큰 트랜스퍼, either transfer가 쭉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either
purchase만 불러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임의로 만든 3번의 스왑만 여기 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오늘 마무리는 할 텐데요. 이 온체인 분석에서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유니스와 V1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좀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가 전송될 때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유니스와 V2에서는 이더 대신에 랩드 이더를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랩드 이더가 전송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트랜스퍼라고 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토큰도 이동했을 때 무조건 트랜스퍼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를 들면 토큰 투 이더를 연산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토큰 퍼체이즈, 이더 퍼체이즈라는 이벤트를 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ERC20의 트랜스퍼를 조회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여기에서 토큰 퍼체이즈가 몇 개를 세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 컨트랙트랑 소통한 ERC20의 트랜스퍼를 세는 거랑 결국 똑같은 문제인 거죠. 즉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듀에 올라와 있는 꽤 많은 그 쿼리들이 대부분은 ERC20 가지고 다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이 토큰들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ERC20의 이벤트들과 그 다음 혹은 NFT들 같은 경우는 ERC71의 이벤트들을 조회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해보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강의가 문해력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리서치를 하시거나 BD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 투자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다른 업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이 다른 컨트랙트의 코드를 읽거나 분석하거나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냥 솔리디티 문법을 익히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덱스를 0에서부터 1까지 만들어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거를 배포해보고 온체인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는지를 보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이 하나하나 항목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코드들을 보시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의 예를 들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펑션을 본다던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유니스왑에서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나왔었구나. 그러면 저 프로젝트도 비슷하게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마지막에 이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7주가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차에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좀 핵심 키워드들별로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희가 첫 시간 사실 아쉽게도 제가 영상을 못 남겼습니다. 그때 이제 오류로 영상이 없어서 지금 비어있는데 그때 저희가 코드 한 줄도 안 짰어요. 3시간 동안 뭐 했냐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 때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블록체인 처음 입문하고 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그냥 분산되어 있는 상태 머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냥 게스를 띄우면 그게 EVM이라고 하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 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더리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딱 켰을 때
얘로 켰을 때 우리가 그냥 EVM이라고 하는 상태를 저장하는 버추얼 머신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월드 스테이트 혹은 상태라고 하는 게 대체 뭔가, 거기에는 결국은 어드레스가 매핑하고 있는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나에 매핑돼 있던 게 어카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엄청 중요한 요소들이 모든 거는 다 어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OA라는 표현도 쓰고 Contract Account라는 표현도 쓰지만 결국은 모든 주소들은 특정한 어카운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어카운트가 두 개가 나뉘어 있는 거냐? 전혀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회하면서 봤던 거는 뭐냐면 CA든 EOA든 결국은 딱 네 가지 값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였습니다. 이거였던 거죠. 논스, 밸런스, 스토리지 해시, 코드 해시.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논스는 EOA 입장에 몇 번 트랜잭션 했는지, 밸런스는 이더의 개수,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들이 저장돼 있는 거, 코드는 우리 컨트랙트에 바이트 코드가 저장돼 있었고, 얘가 비어있고 비어있으면 우리는 EOA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지금 이제 7회차 끝나고 다시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훨씬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PC에서 게스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포한 코드가 혹은 남들이 배포되어 있는 코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걸 보여드리고 그날 뭘 해봤냐면 첫 번째 컨트랙트를 짰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겨있는 컨트랙트였어요. 진짜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컨트랙트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이벤트도 있고 스테이트 베리어블도 있고 함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빈 것도 우리가 CA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바이트 코드 값이 0x8060 뚝뚝뚝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솔리디티가 유일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은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 머신인데 솔리디티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뭐였냐면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였는데 뭐였냐면 .sol로 끝나는 솔리디티 파일들을 솔리디티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쓰기 어려운 막 그 옵스 코드로 나와 있는 바이트 코드로 변경해 주는 게 솔리디티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디티 프로젝트는 이 문법 정의하고 솔리디티 컴파일러 만드는 게 본인들의 프로젝트의 주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퀵하게 솔리디티의 핵심 문법들을 다뤄봤는데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랑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지빌리티가 뭔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7회차 정도 되니까 퍼블릭 프라이빗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맨 첫 시간에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퍼블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얘가 우리 이더 스캔에서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꿔봤었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컨트랙트 레벨에선 조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밖에서 익스플로러로 보면 얘 또한 상태가 바뀐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비지빌리티라는 개념이 우리 지금 컨트랙트 내에서만 얘기되는 개념이고 실제로 외부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퍼블릭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 이때 이제 주로 문법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요하게 다뤄봤던 것들은 하나의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예를 들면 어드레스, u인티저 같은 값들을 받고 그 다음에 복잡한 형태의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핑이라던가 어레이라던가 스트럭트 같은 것들을 받고 또 이벤트 같은 요소들을 다뤄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2번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모든 코드도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2번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 공식 닥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시간이 사실 저희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뭘 만들어 봤냐면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시간도 가장 길게 여러분들이 복습하셨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EIP 문서를 제가 출력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현들은 없었잖아요. 딱 EIP20이라고 하는 토큰 스탠다드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2장짜리 문서로 딱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픈 제플린 사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뭐 트랜스퍼라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중요하게 트랜스퍼 프롬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프로브라고 하는 과정은 뭔지를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ERC20 토큰이다 라고 하는 게 직접 구현해 보시면서 안에 있는 동작 원리를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하드의 개발 환경을 하는 게 메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개발 환경을 좀 하면서 NFT 배포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수업 범위 밖에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항상 얘기하는 뭐 IPFS 같은 프로토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그걸 통해서 배포하는 과정도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봤던 것들은 우리가 이미지를 준비해 왔었고 얘를 IPFS 위에 올리고 또 얘를 바탕으로 NFT의 실제 메타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제이슨을 자동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것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커맨드 하나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면 이게 ERC721로 올라가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오픈C에서도 오픈C 테스트넷에서 배포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늘 다뤄봤던 하드햇의 뭐 스크립트라던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이제 1부였었고요. 2부 같은 경우가 이제 유닛스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마다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른데요.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지지난주 차에는 어떤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냐면 유닛스왑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큰 구조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다들 모양은 AMM이라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왔던 개념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개념과 스왑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피처들만 얘기를 나눠봤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봤던 게 저희가 아마 이때가 이제 6월 초였는데 6월 초 그 주차에 유닛스왑 V4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요소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결국은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남들이 다 풀어본 문제들을 푸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이 누군가 이미 다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V4의 훅이라는 개념이라던가 싱글턴 같은 개념들을 우리 디자인 패턴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 개념들이 이미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들이 정해져 있다, 문제와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이 5번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라서 이제 기억이 잘 나시겠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스왑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CSMM이나 CPMM들이
뭔지, 그 다음 그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까지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코드의 중복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풋 가격을 계산하는 get input price와 get output price를 나눠두면, 그 안에 있는 코드만 바꾸면 이게 CSMM이든, 유닛 스왑의 CPMM이든, 혹은 스테이블 스왑이든 다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딱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했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hardhat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는 사실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우리는 솔리디티만 다루다 보니까 많이 못 다뤄봤던 실제 협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지,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스크립트가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실행하신 대부분의 커맨드들이 제가 미리 만들어둬서 한 번에 입력을 하고 누구나 재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CPMM을 먼저 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닛 스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얘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얘는 어차피 펑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AMM 공식이 바뀌면 얘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읽기 위해서 전반적인 이해 과정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아주 짧게 그리고 마지막에 다뤄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부분에 있는 큰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실제로 배포한 것들을 온체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듀운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온체인에 있었던 그냥 로우 데이터 중에 이벤트를 한번 조회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시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시는 뭐 솔리디티나 혹은 심지어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루시더라도 어느 정도 읽고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 이 실제로 컨트랙트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리서치를 하고 혹은 이 도메인에 속해 있으면서 개발자들이랑 소통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7주차 정도의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지금 하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장 거의 2달, 5월 6일 날 시작했거든요. 근데 5월 6일 날 시작해서 지금 7월에 끝났습니다. 2달간 이 토요일 동안 고생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료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드리면 당연히 NFT입니다. 당연히 NFT가 되고요. 얘는 이제 POAP라고 뭐냐면 Proof of Attendance Protocol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출석에 대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종류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사실 고생해주신 조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혔을 때 혹은 지금 카톡에 막 질문 주셨을 때도 우리 조교님들이 엄청 열심히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교님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교님들은 사실 어제 다 드렸고요. 자, 저희는 이제 뭘 민팅해 볼 거냐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60분밖에 못 받는 NFT고요. 이걸 같이 드릴게요. 요 QR을 찍으시면 됩니다. 요 QR을 찍으시면은 여러분들 이더리움 주소나 혹은 ENS를 입력하시면 발행이 되실 거예요. 누가 벌써 하셨네요? 이거는 노시스라고 아마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지금 민트 피가 프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아마 선택하실 때 이 X다이라고 하는 걸 올라갔다고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시스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제 이더리움 주소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NFT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거 아마 이메일로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민팅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들 거에 바로 뜨실 텐데 이렇게 특정한 주소를 입력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POAP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마 보라색이 떠 있으시면 잘 민팅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 7주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식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꼭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인 만큼 여러분들끼리 꼭 네트워킹이라던가 같이 만나서 식사하시거나 종종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팀끼리 모이실 때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도 시간 맞춰서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혹시나 시간 맞추시면 저도 초대해 주시면은 그때 가고,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마 여기 정리를 하고 이동해야 돼서 저희 조교님들이 회식 장소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차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 치킨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